실리콘에 얽힌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실리콘을 정의하는 또 다른 숫자는 14입니다. 14. 왜 14일까요? 바로 실리콘의 원자 번호이죠. 실리콘은 14개의 원자를 주변에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쭉 그렇게 나열해 보면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채워보면은 바깥쪽에 4개가 있어요. 8개가 하나의 준위로 채워지게 되는데 4개가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남한테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남을 거를 받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안정적인 결합이 가능합니다. 안정적인 결합이 가능하다는 게 실리콘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원자, 바깥쪽에 돌고 있는 이 원자 덕분에 실리콘은 안정적인 결합도 가질 수 있고 이중적인 특성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실리콘이 반도체 산업을 이제 만들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반도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반도체의 시작은 바로 이곳에서 출발합니다. 1947년 뉴저지에 위치한 벨랩에서 시작된 것이죠. 이곳에 있는 연구진들이 트랜지스터를 처음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트랜지스터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중적인 성질을 가진 물체를 외부에서 조정해서 전기를 흘릴 수도 있고 흘리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이 특성을 이용해서 다양한 전자기기를 만들게 됩니다. 훗날. 하지만 그때 당시는 그런 것은 생각할 엄두도 못 냈죠. 단지 뭔가 신호를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정도만 했는데 이것이 세상을 바꾸게 될지는 그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 이때 반도체를 만들어낸 3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벨랩의 삼총사였죠. 자, 이렇게 다정해 보이는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보면은 존 바딘과 윌리엄 셔클리 그리고 월터 브레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사진을 사실은 믿죠. 그런데 사실은 이 사진은 완전한 설정샷이었어요. 특히 존 바딘과 윌리엄 셔클리는 서로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는 왼수지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윌리엄 셔클리의 역할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어요. 근데 사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람은 역설적으로 윌리엄 셔클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트랜지스터를 만들었던 핵심 인물은 존 바딘과 브래튼이죠. 중간에 자기가 끼어 들어갔다.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돌았습니다. 결국은 그 사이가 벌어졌어요. 여기서 사이가 틀어진 존 바딘과 윌리엄 셔클리는 벨랩을 떠나서 각자 자신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존 바딘은 일리노이에 있는 어바나 샴페인 대학으로 교수로 가게 되고 윌리엄 셔클리는 캘리포니아로 가게 됩니다. 캘리포니아로 가서 새로운 자기가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인력들을 다시 모집하게 되는데 서부까지는 소문이 나지 않았겠지 하고 자신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문이 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순진한 똘똘한 학생들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때 리크루트된 사람들이 바로 밤 노이스와 고든 무어입니다. 두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윌리엄 셔클리의 명성을 듣고 몰려듭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연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이들도 결국은 윌리엄 셔클리의 악명을 결국은 겪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치죠. 어디로 가느냐? 페어차일드사로 도망을 갑니다. 8명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윌리엄 셔클리는 이들을 이렇게 부르죠. 8인의 배신자들이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하지만 상관이 없어요. 8인의 배신자들은 페어차일드사로 가서
반도체를 개발을 하게 되는데 1957년에 IC 직접 회로를 만들게 됩니다. IC 직접 회로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 평면 위에다가 회로를 프린팅하는 거예요. 할 수가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회로들을 작은 공간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혁명이죠. 이 부분의 아이디어를 페어차일드 회사에서 구현한 겁니다. 그런데 역사의 우연이 또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밤 노이스가 만들었던 그런 집적 회로를 개발한 1957년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인물은 바로 잭 킬비죠. 잭 킬비 박사는 텍사스주 달라스에 있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자기가 여름에 실험실에서 뚝딱거려서 자기만의 집적 회로를 만들게 됩니다. 그 시기가 바로 역시 1957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1957년 동시에 텍사스에 있던 잭 킬비와 페어차일드에 있던 밤 노이스가 집적 회로를 만든 겁니다.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역사의 아이러니인지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두 사람은 양쪽은 이 누가 제일 먼저 집적 회로를 만들었냐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특허 분쟁 뭐부터 해가지고 명예 뭐 어쩌고 해서 다투게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 뭐 공동 개발자로 그렇게 명명을 하는 걸로 해서 대충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잭 킬비와 밤 노이스는 집적 회로를 만든 아버지들로 명명이 되죠.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따로 있어요. 훗날 반도체 산업을 일으키게 되는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자, 두 양측 진영 간에 집적 회로를 개발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둘 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잭 킬비가 만든 이 집적 회로는 게르마늄이라는 물질 위에 만들었습니다. 반면 밤 노이스는 실리콘 위에 회로를 만들었어요. 당시나 여러분 뭐 일반인들이 보면은 뭐 실리콘이든 게르마늄이든 큰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의 전자공학계에서는 당연히 게르마늄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적 특성이 좋기 때문이죠. 거의 모든 연구자들은 게르마늄을 이용해서 회로를 만들었어요. 유독 밤 노이스만이 실리콘을 고집한 거예요. 성능은 떨어지지만 결국 실리콘을 이용한 반도체 소자가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그런 확신을 가졌겠죠. 그 선택이 결국은 세상을 바꾸게 되는 것이에요. 실리콘과 게르마늄의 차이는 결국은 보편성의 차이입니다. 얼마나 흔하냐, 그죠? 자,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실리콘 기판을 만드는 초크레스키 기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일단 실리콘을 막 녹여요. 녹이고 나서 그 안에다가 하나의 심지를 넣게 됩니다. 포를 넣게 되면은 거기에 실리콘 단결정 입자들이 막 붙죠. 증식을 하죠. 그래서 그걸 살짝 천천히 꺼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원통 모양이 생기는데 이것을 인곳이라고 하죠. 이것을 다이아몬드 커터로 자르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기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원재료가 되는 이 실리콘, 사실상 거의 공짜나 다름이 없죠. 모래에서 만드는 거니까. 저는 아직도 밤 노이스가 이런 그 산업적인 생각을 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밤 노이스가 주장했던 실리콘을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던 그 선택이 결국은 현재의 전자산업을 만든 것이죠. 만약에 그 당시에 잭 킬비의 게르마늄을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 산업이 성장했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반도체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만들기가
수량이 그렇게 많이 단체로 만들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결국은 그 머티리얼의 선택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느냐, 성능을 볼 것이냐 아니면 보편성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 선택 때문에 현재 산업이 현재의 모습에 현재 반도체 산업의 모습이 결정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페어차일드에서의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밤노이스와 고던 무어는 페어차일드를 나와서 자신들만의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그 회사의 이름이 여러분도 잘 아는 바로 인텔이죠. 네, 인텔을 만들었어요. 근데 인텔을 만들었는데 그때 페어차일드를 나오면서 아주 젊은 똑똑한 직원 하나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앤디 그로브죠. 이 세 사람이 결국은 인텔에서 새로운 프로덕트를 만들어 놓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프로덕트입니다. 이 제품이 바로 인텔이 처음으로 출시한 직접 회로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과연 이 반도체 제품은 무엇을 하는 제품이었을까요? 여러분은 당연히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죠? 인텔은 프로세서의 명가이죠. 네, 프로세서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인텔의 첫 번째 프로덕트가 마이크로 프로세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틀렸어요. 인텔이 가장 먼저 출시한 제품은 메모리였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SRAM이라고 고속 메모리를 처음으로 출시했어요. 이것이 성공하고 나서 그 이후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들을 차례로 내놓게 되죠. 그렇다면 왜 인텔이 메모리 사업을 포기했는가? 이 얘기는 사실 굉장히 스토리가 깁니다. 어쨌든 거기서 이 인텔의 이 세 사람은 혁신적인 결정을 내리죠. 일찌감치 메모리를 포기하고 일본 기업들한테 메모리 분야를 넘기고 CPU,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CPU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계 1위의 반도체 기업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세 사람 밤노이스와 고던 무어, 앤디 그로브 이 세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현재 인텔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이 사람들이 인텔이라는 기업을 만든 것이 아니죠. 그죠? 이들은 결국 실리콘밸리를 만들게 된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실리콘밸리라는 말이 나오려면은 실리콘을 가지고 뭔가를 했었기 때문이죠. 그죠? 네. 실리콘 갖고 뭔가를 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네. 인텔의 삼총사였죠. 그런데 사실 지금 대부분, 이건 좀 여담이지만, 지금 그 실리콘밸리의 시작은 휴렛패커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휴렛패커드 1936년에 휴렛패커드를 세워서 그것이 실리콘밸리의 뿌리라고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휴렛패커드는 실리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진짜 실리콘밸리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계기는 바로 이 밤노이스의 실리콘의 선택, 실리콘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그 명예의 전당 실리콘밸리라는 이름을 만들게 된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원인, 소스라고 알려져 있지 않는가? 저는 그 이면에 윌리엄 쇼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윌리엄 쇼클리는 눈을 감을 때까지 이들을 8인의 배신자라고 계속 비난하고 다녔죠. 네. 이들은 그것을 감수한 거죠. 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실리콘밸리가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그리고 통신, 컴퓨터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선택은 바로 실리콘을 선택했다. 실리콘의 보편성을 선택했다는 것이 바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